며느리가 배를 여러 차례 누르더라고요. 얼굴이 상당히 험악했어요. 아버님, 왜 꼬마 빌딩을 아가씨한테 넘기셨어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꼬마 빌딩은 정민이와 제 몫이에요. 아버님이 이미 정민이한테 절반을 주셨잖아요. 나머지 절반도 정민이 몫이에요. 너희 몫이라니? 내가 언제 너희 것이라고 했니? 그리고 지금까지 시부모님 봉양한 값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이 집은 저한테 주셔야 해요. 각서라도 써주세요. 뭐, 봉양한 값? 너가 우리를 돌본 게 그렇게 큰 은혜냐? 그리고 이 집까지 달라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 지훈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내인 미숙이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떠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 미숙이는 원래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 메모도 하고 약도 챙겨 먹으면서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증상이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죽은 아들을 찾으며 밤새 울기도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며느리 지연이가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나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내까지 이런 상태가 되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려면 집안 살림을 제가 맡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아내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복잡한 돈 관리는 며느리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에도 초등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어서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공무원 출신이라 저희 둘의 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게다가 아파트 한 채와 작은 꼬마 빌딩 하나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전문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겠다고 나선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통장들과 인감도장까지 다 맡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며느리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꾸 꾸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 지훈이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도 잘 보지 못했던 아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는 예전에 지훈이와 함께 올라가곤 했던 꼬마 빌딩 옥상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옥상에서 지훈이와 둘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예전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이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묻기도 하고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 풍경을 가리키며 여기 참 좋죠.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는 항상 지훈이의 표정이 슬퍼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려다가 말고 그러다가 제가 깨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 동안은 기분이 좋았는데 깨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지훈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휴무일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는데 예금이 만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경제권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만기된 예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통장이 제 손에 없다고 하니 직원이 새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전체 계좌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 번거롭게 통장 2번 만들 필요 없잖아요. 직원이 통장 내역서를 뽑아주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잔고가 많이 적었거든요. 연금이 꾸박꾸박 들어오고 있고 제가 경비 일해서 버는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를 쓰고 아내 병원비도 쓰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적을 리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한 거래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5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간 거예요. 이체 내역을 보니까 손녀 정민이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손녀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손녀는 제가 예뻐하는 아이고 나중에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9살밖에 안 된 아이 앞으로 그런 큰 돈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더구나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 아파트와 꼬마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설마 했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먼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의 절반이 손녀 정민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제 동의도 없이 제 재산을 손녀 앞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몰래 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며느리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상태였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니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아무리 손녀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이런 중요한 일을 저 몰래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에 또 지훈이 꿈을 꾸었습니다. 역시 꼬마 빌딩 옥상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지훈이 표정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지훈아,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걱정해서 나타난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꿈에 나타난 거구나 싶었어요. 그제서야 지훈이가 꿈에서 슬픈 표정을 짓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험회사부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들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보험회사 직원이 확인해보더니 고객님, 수익자가 몇 달 전에 따님에서 손녀분으로 변경되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엔 꼬마 빌딩을 알아보려고 국세청과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며느리가 증여,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했다네요. 변호사 말이 며느리가 증여에 필요한 서류에 이미 도장을 다 찍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왔다더군요. 국세청에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손녀 앞으로 증여 신고가 되어 있고 증여세도 이미 납부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아들이 죽고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 문제를 따져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또 지훈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표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걱정스럽기보다는 뭔가 안쓰러운 표정이었어요. 꿈속에서 지훈이가 저에게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훈아, 네 와이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이가 아버지, 옳은 일을 하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지훈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며느리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지연아, 우리 좀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정민이 통장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꼬마 빌딩 등기부등본도 떼어봤는데 절반이 정민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그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도 정민이로 바뀌어 있던데 이것도 모르는 일이냐?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아버님, 사실은요. 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연세가 70이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살아계시고 세금도 아버님이 직접 내실 수 있을 때 미리 정민이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미리 상의를 하지. 왜 몰래 했니? 고 물어보니 아버님께서 복잡한 일은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던데 아버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재산이 다 자기 것이나 되는 양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는 제가 내야 하잖아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은 뭐냐? 고 물어보니 그게 증여세예요. 정민이가 9살이라 10년구간 되기 전에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했니? 그리고 경제권을 맡긴다고 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까지 준 적은 없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어차피 정민이는 아버님 손녀고 나중에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해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좋고 나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내가 임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버님, 저도 지금까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아니었으면 누가 어머님을 이렇게 돌봤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대가로 재산을 가져간 거라는 뜻이잖아요. 며느리 속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싶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가족회의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민희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라.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왜 아가씨까지 불러요? 저희끼리 해결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민희도 내 딸이고 이 집안일이다.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딸까지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딸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딸 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희야,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내일이라도 집에 와라. 가족회의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민희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가요?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괜찮다.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단 와봐라고 했더니 민희가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점심때는 도착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를 바라보니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다음 날 점심 무렵에 딸 미니가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이런 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미니는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점심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내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에는 말이 많은 편인데 그날은 거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견한 5천만 원 이체, 꼬마 빌딩 소유권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미니는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정말요? 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라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님 재산을 정민이한테 미리 넘겨준 것뿐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세금 절약하려고 한 거라고요. 언니, 그래도 아버지 동의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지금까지 어머님 돌봤는데요? 아가씨는 지방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니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언니, 저도 일이 있어서 자주 못 오는 거지 어머니를 안 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이유가 되나요? 가져간 게 아니라 정민이 앞으로 한 거라고요. 정민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이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고생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어. 더구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야. 아버님도 복잡한 일은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버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언니, 그건 생활비 관리나 병원비 같은 걸 말하는 거였지. 재산을 증여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뭘 알아요?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미리 처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렇게 서둘러. 그리고 상속세든 증여세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며느리 너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민이는 아버님 손녀예요. 나중에 어차피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해놓으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잖아요. 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동의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처리한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청민이는 아직 9살인데 무슨 증여예요? 지금 반틈 증여받고 다음 10년 안에 또 반틈 증여받아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좋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연아,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인감 도장이랑 통장들 다 내놓고 가. 앞으로는 내가 직접 미숙이를 돌볼 테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 재산을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게 잘못이 아니니? 그럼 정민이는 어떻게 해요? 정민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떨어져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정민이는 제가 정말 아끼는 손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민이는 내가 보러 가면 된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며느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정민이 미래를 생각해서 한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 돌본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언니,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아버지 동의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처리된 일인데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고 통장이랑 인감도장은 오늘 당장 내놔라.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럼 정민이랑 저는 어디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달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짐을 정리하더라고요. 정민이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살면 안 돼요? 정민아, 엄마랑 이 집에서 나가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말에 보러 오면 돼. 말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며느리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돌보세요? 내가 돌보지. 뭘, 내가 아직 건강하잖아. 그리고 네가 가끔 와서 도와주면 되고. 그럼 저도 직장을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그 말을 듣고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저를 실망시켰지만 딸은 역시 믿을 만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렸습니다. 꼬마 빌딩의 나머지 지분을 민희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며칠 뒤 저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비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내 미숙이를 제대로 돌보려면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민희에게 너가 꼬마 빌딩 나머지 절반을 가져라. 며느리가 정민이 앞으로 넘긴 것처럼 너에게도 줄 게 있어야지라고 말했더니 민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다. 너가 있어야 며느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다시 너의 이름으로 바꿀 거야. 아내의 성년후 견인도 너가 맡아라고 말했어요. 민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직접 돌보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적어도 누군가 뒤에서 제 재산을 빼돌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민희는 약속대로 자주 와서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 목욕도 시켜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처리도 도맡아서 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제가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배를 여러 차례 누르더라고요. 얼굴이 상당히 험악했어요. 아버님, 왜 꼬마 빌딩을 아가씨한테 넘기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것 같았어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꼬마 빌딩은 정민이와 제 몫이에요. 아버님이 이미 정민이한테 절반을 주셨잖아요. 나머지 절반도 정민이 몫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희 몫이라니? 내가 언제 너희 것이라고 했니? 그럼 왜 정민이한테 절반을 주신 거예요? 나머지도 당연히 정민이가 받아야죠. 그건 너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 내가 준 게 아니라 너가 가져간 거지. 아버님이 동의하셨잖아요. 경제권 맡기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뻔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부모님 봉양한 값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이 집은 저한테 주셔야 해요. 각서라도 써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뭐, 봉양한 값? 내가 우리를 돌본 게 그렇게 큰 은혜냐? 그리고 이 집까지 달라고? 당연하죠. 제가 아니었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만 쫓아내고 아가씨한테 다 주시면 저는 뭐가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한심하다. 나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게 되실 테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 말대로 아내를 돌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웠던 건 손녀 정민이었어요.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싶었지만 정민이는 제 피가 흐르는 손녀잖아요. 밤에 정민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오랜만에 지훈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훈이가 웃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더라고요. 지훈아,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라고 물어보니 지훈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살아 있었다면 저도 아버지 편을 들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민이가 너무 그립다라고 하니까 지훈이가 정민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지훈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3년이 흘렀어요. 정민이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매년 이날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훈이를 기리곤 했거든요. 올해도 며느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삿날 오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며느리가 정민이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3년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지훈 씨 제삿날인데 제가 와도 될까요? 목소리에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들어와라고 짧게 말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지훈이 제삿날에 쫓아낼 수는 없었거든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민희도 와서 함께 준비를 도왔고요. 정민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겸손해져 있더라고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며느리가 저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이를 혼자 키우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고, 시어머니를 돌본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때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아버님, 정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정민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민이만이라도 가끔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뵐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민이를 바라보니 정민이가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언니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민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손녀까지 멀어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 재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정민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험담도 하지 마라.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와 정민이는 가끔씩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가족의 정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며느리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도 않고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정민이는 할머니를 정말 잘 돌봐줬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고요. 그런 정민이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정민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가져간 거 맞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나신 거죠. 정민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 할아버지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세요. 정민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민아, 이미 너의 이름으로 된 거니까 너가 가져라. 하지만 할아버지 허락 없이는 절대 그 돈을 쓰면 안 된다. 알겠지? 라고 했더니 정민이가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아버님, 정민이 교육은 제가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돈의 소중함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이어져 있더라고요. 민희는 약속대로 자주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고 며느리도 가끔 와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민이는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요즘은 지훈이 꿈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나거든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모든 게 잘 정리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너무 믿었다가 큰 배신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딸이 저를 도와주고 있고 며느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손녀도 바른 길로 자라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정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지훈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외로워도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